한국 현대 문화사에서 관찰되는 근대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신성이랄까요? 이데올로기랄까요? 그 양자에 다 걸쳐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프랑스 역사가들은 망탈리테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이념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한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국뽕 국가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국뽕은 민족적, 국민적 자부심 같은 걸 말하는 거고, 국가는 그 반대로 열등감이죠. 그 열등감과 자부심 사이에서 계속 엄청난 진폭이 있는 감정의 상태를 유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자기 도취 내지는 자부심과 자기 모멸, 이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어 왔고, 또 이게 자기 모멸과 자기 자부심의 이런 정신 상태 내지는 마음의 상태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그것을 동력으로 성취를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양가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부심과 자기 모멸을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게 됐죠. 제국주의 시대가 되고 약소국과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자기 정체성과 자기 독립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강렬한 그런 자기 모멸과 또 자부심 같은 것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셀프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서양인들이 동방의 사람들을 과대하게 환상을 갖거나 아시아 사람이 멋지다, 아시아 여자들이 좋다, 이런 식의 이상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이 아시아라는 거대한 사람들을 끼워 맞추는 거죠. 또는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아시아 사람들은 미개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비문명의 상태에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근데 흥미롭게도 이 오리엔탈리즘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다리가 짧을까라든지, 우리는 왜 이렇게 피부가 덜 하얄까라든지 실제로 그런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재생산되고 벌어져 왔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어떻게 한국에서 스포츠 민족주의, 근대 스포츠가 한국에 처음 수입되고 그것이 격하게 문명 개화의 논리와 연관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도 없는 이 민족이 스포츠에서 혁혁한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는가, 그 전후의 과정이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요. 그와 연관된 이제 스포츠 이벤트거든요. 대한민국이創立되고 난 뒤에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한일 월드컵,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 일들이 어떤 것과 흥미롭게도 연관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원조 사철탕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뭔지 다 아시죠? 혹시 아세요? 저게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좀 최근에 태어난 젊은 20대 대학원생이지만 엄청난 지성을 갖고 있지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냥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불렀고, 멍멍탕, 여기 나온 것처럼 사철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건데, 이게 뭐냐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고 난 게 83년인가에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특히 서구의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개고기를 먹는 습속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만은 아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먹고, 중국 장춘이나 연길 같은 대도시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개고기 가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장춘에 가보니까 한 5, 6층짜리 건물 전체가 다 개고기집이 그런 데도 있던데, 제가 한 6, 7년 전에 갔을 때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서구인들이, 특히 이제 프랑스나 미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한국 사람들이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정비 사업,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우리의 미개한 서구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화를 고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게 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초의 그림들인데, 그래서 개고기 가게를 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몰아내거나, 개고기란 말을 못 쓰게 통계란 말 아세요? 통계란 말은 통닭, 통염소 이런 거 할 때 그 통자 같은 통자인데, 어쨌든 그래서 화장실 문화의 개선, 또 개고기 집의 철거 내지는 합법화 내지는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치우는 거, 이런 일들이 8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 뭐 이런 거고 박영수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지금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다. 지금 막 그 직전인 거예요. 나고야랑 붙어서 우리가 막 극적인 육전선을 했는데 서울로 결정되는데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데 모든 경기장 시설을 83년에 완공한다. 군사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83년에 다 완공한대요. 이게 갖고 있는 효과가 엄청 큰 거죠. 강남 개발이 70년대 중반에 본격화되는데 그 가운데서 잠실주 경기장과 그 주변을 개발하기 때문에 강남 강동 개발이 엄청난 자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공산권 선수단 출입국 보장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였어요. 87년부터 87년을 기점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방 외교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각각 소련과 미국에서 열렸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올림픽을 보이콧했어요. 모스크바 올림픽을.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에 우리 안 갔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갔고 84년 올림픽에는 또 공산권 국가들이 일부가 참여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계사 전체에서 가장 첨예한 냉전의 현장이 있고 반공주의라는 뭐 어느 국가보다도 더 강렬한 그런 반공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을 그렇게 올림픽을 망쳤기 때문에 88년 올림픽에는 반대로 다 온 거죠. 다 왔고 그야말로 평화의 제석되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란 나라지만 공산권 선수단이 다 출입해야 돼요. 다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상계동 올림픽 제목이 그렇게 달려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심 곳곳에서 성화가 봉송되는 길, 올림픽 선수단이 지나다니는 길,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잘 봐야 되는 그런 동네, 이런 동네를 다 재개발하기 위한 엄청난 도시 정비 재개발 사업이 매우 폭력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 그 진행되는 가운데 상계동에 있었던 노원구 상계동에 있었던 되게 비참한 싸움들의 여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되게 막 슬퍼 놀라운데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좋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시선의 정치, 누구의 시선? 타자의 시선. 타자 중에서도 서양 사람들의 시선의 정치가 서울 전체에서 또는 서울뿐만 아니고 뭐 올림픽이 열린 여러 지역과 여러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겠죠. 그래서 한국의 도시화가 새로운 수준이 되는 그 여정에 이런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근데 월드컵도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기여, 나쁜 의미의 기여 두 가지 다 있겠죠. 네,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조선의 사나이라면 폭도를 쳐라라는 책을 서문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조선의 사나이 끄던 폭도를 쳐라라는 책입니다. 2005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나올 때는 이제 민족주의 비판, 그러니까 민족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걸 넘어서는 시민정신, 이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주제인 것 같거든요. 민족주의가 민족이라는 집합적 단위, 그런 공동체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추구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민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경계와 그 공동체성, 집합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다른 나라들에서 민족과 국가가 다른 단위고 그냥 네이션이라 부르면 국가를 가리킨 건지 민족을 가리킨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또 우리는 민족과 국가 단위가 너무 일치해온 역사가 길어가지고 그게 서로 다른 단위라는 것도 망각할 때가 사실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민족지상주의는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계급과 민족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동시에 민족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 같은 집단이 등장해서 또 다른 버전의 국가주의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고요. 1936년 8월 달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냐면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이었는데 이제 이 올림픽이 올림픽 전체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올림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독일이 엄청난 속도로
커나가고 있을 때 나치 독일의 위대함, 독일 민족의 우수함 이런 것들을 세계에 시전하고 싶어서 히틀러가 기획을 하고 그걸 총집결해서 뭔가 한 그런 올림픽이었던 거죠. 근데 그 올림픽에서 항상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으로 끝났는데 그렇게 중요한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이라는 신의주 출신의 24살 먹은 청년이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사건이 일본 라디오를 통해서 8월 9일 새벽에 바로 조선에 전파가 됩니다. 그 전파가 될 때 지금 여기 금명대에 있는 뭐 윤치호, 용영, 한용운, 이광수, 서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각각 정치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좌파와 우파 이런 일이 막 섞였는데요. 심지어 이상 같은 이상이라는 음악가 아시잖아요. 날개에 쓰는 제1의 아이가 무섭다 그러고 제2의 아이가 무섭다 그러고 막 이런 이상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막 시를 쓰다가 날개를 쓰고 36년 8월 달에 지금 올림픽인데 37년 2월 달에 도쿄에서 폐병으로 해결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런 이상 같은 사람도 이상의 산문에 보면 이 올림픽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자기의 신세와 이 올림픽 선수들의 모습과 이런 거에 대해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신부는 누군지 아시죠? 상록수라는 소설을 쓰고 엄청 부잣집 아들인데 좌파였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 소식이 전해진 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다가 시를 써가지고 신문에 보내는 거죠. 이 사람이 시인도 하고 소설가도 하고 이렇게 다재다능한 분인데 나중에 이제 그 시를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의 내용이 되게 민망한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 부를 겁니다. 이게 시의 내용이에요. 우리 손기정 같은 세계 최고의 철학이 올림픽 우승까지 했는데 이래도 너희들이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 부를래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일으켜서 잘 아시는 대로 보죠. 손기정이 우승할 때 일장기를 달고 있었고 키테이손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나왔고 손기정이 1등만 한 게 아니고 3등도 조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기 쑥 들을 필요 없는 분들이 와 계십니다. 남승용이라는 손기정 못지않게 잘하는 선수가 같이 뛰어서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1등, 3등을 다 조선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서는 큰 경사가 나는 거죠. 일본이 그때도 이미 스포츠 강국이었는데 일본 본토에서 좋아하고 처음에 좋아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결국 일장이 훼손한 사건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인마는 안 되겠다 해서 큰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죠. 결국 8월 만에 큰일이 벌어진 거죠. 조선에 있는 모든 매체가 대부분의 매체가 다 발간 정지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사실은 손기정이라는 선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승할 것 같다는 걸 세계 육상계에서도 알고 있고 대부분 예측하고 있고 왜 기록이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많은 다른 대회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런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 천지에서 나도 마라톤 할래 하면서 손기정 참가로 나오고 막 마라톤 장려책 막 나오고 육상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뭐 체육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런 막 요새 같은 똑같은 그런 방송 나오고 신문 광고에 보면 뭐 손기정도 먹는 무슨 원기소 뭐라든지 뭐 이런 식의 광고도 막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비슷해요, 그죠? 자본주의와 미디어와 민족이라는 것이 비슷하게 막 결합되어서 그런 강도가 장난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이 스포츠의 중요함 같은 것을 이런 분들도 다 이해를 한 거죠. 이승만님, 김일성님, 박정희님, 전두환님도 다 이해했고 전두환 특히 대박을 터뜨린 거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3S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에서의 프로스포츠의 시대를 화려하게 개막시키는 장본인이 전두환이었고 그런 기반이 사실은 꽤 많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이제 매개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든지 뭐 이런 게 민족주의의 어떤 중요한 담론인데 우리 민족 위대하다,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런 게 어떤 증거와 매개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현이 의례, 의식과 이벤트 그리고 표상, 그 경험, 그죠? 우리가 축구 4강 해봤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금메달 몇 개 따봤어. 우리한테는 손기정이 있었지. 이런 경험이나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손기정이라는 영웅. 손기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엄청난 일의 당사자는 그 뒤로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되게 재밌는 주제죠. 나름대로 험난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친일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고 조선 1936년에 민족주의적 대중사회, 대중이 미디어를 통해서 발언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게 돈이 되고 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졌고요. 또 그 중에 중요한 콘텐츠가 민족, 월드컵, 붉은 악마, 조선의 4번 타자 이런 사람들이 다 중요한 그런 상징이자 매개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스포츠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라는 거죠.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동했냐면 실제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가면서 조선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나름의 자기 성찰이나 진단이 있었던 거죠. 그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일본한테 국권을 침탈당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는 게 있냐면 문약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문약. 그럴 문자에 약할 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실제로도 군대가 없는 희한한 나라였거든요. 왜 군대가 제대로 없냐면 명나라와 청나라의 해구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율곡이 갑자기 우리가 10만 군대가 필요하다.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인 거죠. 어쨌든 조선은 문인 지배의 사회였고 문인 지배의 사회라는 것은 국방, 무술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회였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본 거죠. 조선 사람들이 다 선비, 문관 위주의 사회였고 문약에 빠져서 상무 정신이 없는 상무. 그러니까 문장의 반대말이 상무인데 숭상하다 할 때 상, 높이 여기는 거. 문의 반대말이 힘, 군대를 중요시하는 사상이 필요하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서구로부터 전래된 스포츠라는 것이 문명 대화의 상징이었어요. YMCA 야구단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나오죠, 그죠? 전형적인 장면인데 공 던지고 막 치고 달리고 하니까 어떤 양반이 나와서 왜 더운데 저렇게 뛰고 왔다 갔다 하느냐, 저런 것들은 다 하인을 시켜라,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서구 스포츠가 YMCA나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거거든요. 뭔가 신식 교육을 한 학교에서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고 스포츠를 하는 게 젊은 청년의 어떤 상징처럼 되고 엘리트들이 다 스포츠를 하는. 그래서 윤치호 같은 윤씨 집안에 윤씨는 조선 전체 역사에서 제일 많은 왕비를 배출한 가문 중에 하나인 이제 명문 가족. 그런 집안의 이제 엘리트인데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상해에서 공부하고 또 기독교를 이해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라면 이미 자기가 이제 영어도 알고 그렇게 해보니까 조선어로 자기의 복잡한 사상과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영어로 일기를 써주었습니다. 그게 이만큼 민감했어요. 평생 영어로 일기를 다 썼습니다. 그게 뭐 온갖 이야기 다 나오겠죠. 3.1운동 때 3.1운동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괜히 사람들만 다치는데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 다 영어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들죠.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영어로 일기 쓰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일기 다 써놨어요. 이걸 다 번역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에피스만 뽑아서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일제시대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분이 손기정이 이 올림픽 우승할 당시에 조선체육회 회장, 지금으로 치면 대한체육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윤치호 앞뒤로도 조선 기독교계의 중요한 사람들, 뭐 이승만의 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조선체육회 회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뭐 결론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미리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런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전의식. 이게 뭐냐면 역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 또는 한국 사람들 가리키는 스스로를 맞춰 부르는 그런 말인 거죠. 우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가 없는, 화폐 가치가 거의 없는 돈, 아무 데나 굴러다니는 거. 센징은 이제 조자도 발음하기 귀찮아서 조선인에서 조자 떼고 센징. 지금 아무도 그런 말 안 쓰고 다 사어가 되었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리키는 어떤 비하하거나 이런 말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K라는 말이 유명해서 처음에 K-팝, K-드라마 가리키다가 K-문학, K-방역, K-민주주의, 뭐 K-장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때는 스스로 비하하는, 어떤 때는 약간 풍자하는 그런 뉘앙스까지 담아서 K라는 말을 쓰죠. 이게 재밌는데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어떤 산물을 외국 사람들이 가르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때는 약간 다른 기호가 나옵니다. 한류를 필두로 한 한국 문화와 한국적인 세계에 재정의되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제일 못 살고 제일 가난한 데다가 남북 분단이 서로 싸우고 했던 그런 모멸의식 같은 것이 있었고 우리가 더 위를 보니까
국민소득 100달러, 100위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10위, 6위, 또 그에 맞는 자의식 막 이런 것들 막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자의식이 계속 재조정되어 왔는데 그 우리가 보는 이 K라는 용어가 최근에 어떤 자의식의 기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뉘앙스가 깊죠, 사실은. 깊어진다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